두 개의 큰 맥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김훈은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해요. 내 책을 읽고 희망을 가지지 마라. 그런데 저는 김훈의 책을 읽고 한번 희망을 한번 거기 한번 맥을 닫는 해석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분류되어 있는 단락에 따라서 그의 문장, 김훈 하면은 또 문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문장의 맛과 그 세계관이 그 문장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독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읽는 시간이 제가 좀 읽고 여러분도 그걸 눈으로 따라오면서 생각하는 시간도 좀 많이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좀 시니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반지성주의적인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지성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고 예를 들면 노동이라든가 민중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이 주고 있는 그런 어떤 반지성주의적이고 약간 회의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저는 아버지 김광주의 영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죠. 19살에 만주에 가서 김구를 만나고 이제 문해 활동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1차 귀국진에 들어왔었는데 아버지가 김훈에게 남겼던 많은 이야기들이 김훈에게 세계관을 형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김광주와 김훈을 읽어보고 그 다음 2번 두꺼운 삶을 안으려는 차가운 글. 여기에서는 이 두꺼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 인간의 삶에 들어오고 있는 다양한 시대와 또 다양한 공간 속에서의 그 고통들, 벗어날 수 없는 고통. 또 하나는 고통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인간의 삶이 예기치 못하게 전개될지 모를 수 있는 무정형적인 다양한 고리들. 이러한 것을 저는 두꺼운 삶이라고 치겠고 이것을 차가운 글로 김훈이 담았다고 말한 말은 뭐냐면요. 김훈은 여기에 대한 따뜻한 애정의 글이 별로 없어요.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한다든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무정형의 연쇄 고리에서 때로는 쓰러져 가고 때로는 거기에서 다시 또 새싹이 피기도 하지만 그걸 냉정하게 보여주긴 하지만 거기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가운 글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번에 자연에 투영한 인간 세계 그곳에서 길게 펼쳐진 무한의 연쇄고리는요. 김훈은 자연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자연에 대한 묘사가 많은데 이 자연 그 자체를 독자적으로 아름답게 그리려는 묘사는 아니에요. 마치 자연을 묘사를 할 때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인간 삶의 당위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연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겨울이 왔지만 봄이 오겠지. 자연이 그렇잖아. 우리의 인간 세상도 겨울이지만 곧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을 당위적으로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도 그런데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연의 인간 세계의 어떤 운영 원리를 자연에 그대로 투사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자연에 그대로 투사한 그런 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래 인간 삶이라는 건 이렇지 하는 걸로 다시 또 투영되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김훈의 자연 묘사는 천천히 2번, 3번 음미해봐야만이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편으로는 그 자연에 대한 묘사와 인간세가 얽히면서 길게 펼쳐지는 무한의 연쇄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무한한 연쇄고리가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연쇄고리가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4번 말은 말과 5번 노동과 모험은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김훈은 말이라고 하는 특히 웃자란 말들 연글지 않는 말 삶과 동떨어지는 마음에 대해서 죄악스러운 말이라고 할 정도로 그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과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이 끝없는 인간의 삶으로 나아가는 말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기 위치에서 인간의 삶을 배제하지 않고 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그 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위치 내에서 어떤 위치 내에서 어떻게 자기 삶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을 말로써 표현하려는가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남한산성에서는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주화파의 말과 척파파의 말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말 이들을 또 비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김훈이 가장 그 가치 있게 다루는 것이 노동과 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노동하는 자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먹고 사는 노동이 바로 사회라고 하는 먹고 사는 곳과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인간에겐 치욕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성실하게 어떤 물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 노동이 나의 삶과 연계되고 내 어떤 시간과 내 인생과 연관된 어떤 걸 만들어서 이걸 노동시장이라는 곳에 닿았을 때 이때는 치욕을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은 몸에서도 시작하죠. 김훈은 그래서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몸에 대한 묘사가 참 많아요. 의식과 어떤 철학의 내용보다는 냄새, 감각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는 그의 세계를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구체적인 어떤 몸 그 자체만을 가지고 물론 전반적인 소설 체제 내와 산문에서 다 이게 녹여져 있지만 구체적인 몸에 대한 연구를 가장 깊게 한 것은 화장, 이상문학상을 탄 화장, 언지의 폐경 단편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번 마지막은 역사소설의 비역사성 그리고 자연사는요. 김훈이 역사소설이 참 많이 사람들에게 팔리고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작년에 나온 거 하얼빈도 그 2달 가까이 그 판매 1위를 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카르노레라든가 그리고 그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100만 부를 거의 돌파하고 있고 이런 건데 김훈은 자기가 그런 역사소설을 쓸 때 기존에 말하고 있는 역사소설과는 다른 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현우노래인가 그 앞에 써 있어요.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그 역사 속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역사를 들여온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물, 장소는 실제적인 인물이고 장소지만 내가 창조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소설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역사소설,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김훈의 역사소설 속에서는 비역사성이 있는 거고 영웅들이 없어요. 자연사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자연사한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어떤 영웅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죽음은 자연사라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카르노레에서 이순신은 나는 자연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현우노래나 하얼빈 같은 데에서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첫 소설인 빗살무늬의 토기의 추억에서도 단어 그 자체로 이자는 자연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불을 끄면서 죽었는데 저는 김훈의 글에서 가장 단 하나를 찾는다는 참 쉽지 않은 건데 좀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데 희망을 찾는 단어를 하나를 찾아라 하면 전 자연사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자연사냐?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김훈의 세계관과 그 세계관을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려겠습니다. 아버지의 김광주에 대한 글은 라면을 끓이며라는 2015년도에 산문집에 앞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산문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걸 쓴 거죠, 어느 정도. 2017년에 나온 자서전적 소설인 공터에서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쭉 썼는데요. 제가 픽션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터에서는 시니컬하게 쓰고 있어요. 만주에 가서 그냥 이렇게 그 어떤 독립운동 겉다리에 끼어서 독립운동인지 아닌지 같이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독립운동한 것을 평생의 어떤 술자리 안주로 삼으면서 살아가시는 걸로 묘사하기도 하고 자기 형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시니컬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을 건 아닌데 하여튼 자선적인 어떤 소설입니다. 2개를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며입니다. 2015년도.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에 대해 적는다.
1910년도에 태어나서 73년도로 가셨는데, 김훈은 아버지가 태어나신 1910년도와 자기가 태어난 1948년도라는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910년도는 어떤 해냐면은 식민지화를 공식화된 날이에요. 된 연도예요. 그리고 48년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돼서 미군정이 끝나는 날입니다. 48년도에. 그 시대 속에 뛰어들었던 두 인물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 김훈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는가 봐요. 자식 중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잘 안 계시니까 나갔다가 몇 달 만에나 며칠 만에 돌아오시면은 꼭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아버지 옆에서 있기도 하고, 또 아버지도 김훈을 굉장히 자기의 그 큰 영역 안에서 보기도 했는가 봐요. 예를 들면 김훈이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 파이프를 몰래 가지고 가고서 이제 담배를 폈는데 학교에서 걸렸는데, 당연히 걸리니까 뺐죠.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찾아준 다음에 고등학교 때 다시 김훈한테 주면서 야, 담배 좀만 펴라 하면서 주는 이런 어떤 관계였는가 봐. 약간 동지적인 관계도 있었는가 보더라. 중고등학교에 되면은 됐을 때 자기가 이제 토로할 것을 아들한테 토로했던 거죠.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김훈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강연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3살 때 피난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며칠 걸렸는가 봐요. 며칠 걸렸는데 그 위에 타고 온 사람도 많았는가 봐요. 그 객실 안에 들어가면은 이 객실 안에 들어가기로 쉽지 않겠죠. 근데 객실을 볼 수는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고관 대작들이 거기에 피아노를 싣기도 하고 또는 애완견을 싣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 위에서 매달려 가는 사람들은 맨날 며칠을 가면서 때로는 떨어져 죽고 때로는 터널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터널에 걸려있는 많은 그 철제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많은 어떤 죽음을 그걸 이야기하면서 김훈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네가 사는 세상이다. 김훈은 나이가 들어서 정말 내가 사는 나라가 이럴까? 하면서 세상을 접하면서 아, 내가 사는 나라가 정말 이렇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1장 맨 밑에 보면은 이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회고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19살에 이제 길림에 걸쳐서 상해로 갔는데 그가 이제 상해 시절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굵은 글씨입니다. 조국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으스러지게 부둥켜 안아보고 싶고 그 품에 안기고 싶은 조국이지만 우리에게 몸부림만 치게 하고 일경의 칼자루 밑에 찍소리도 못하는 조국. 너무나 사랑했지만 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보니 36년 동안 결의의 명명을 지탱해 준 사람은 점령당한 한반도에서 지옥의 나라를 감당해온 저 기진맥진한 백성일 것이다. 난 저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다. 고 내가 조금 자라서 말을 알아들을 만할 때 나의 아버지는 말해주었다. 아버지는 나는 저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실제 와서 산 삶은 그러지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하도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집에 계속 친구들과 떠돌아다니시고 하니까 한 번은 물어왔답니다. 집에 한번 오니까. 아버지는 허클베리 펀의 아빠 같아요. 허클베리 펀의 아빠는 술 처먹고 나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광야를 달리는 말을 마굴간을 돌아볼 수 없다는 걸 알겠느냐 이런 말 했대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김훈이 아버지는 광야를 달렸던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한국에 와서 조국에 와서는. 왜냐면 달릴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광야를 달린 것이 아니고 달릴 곳 없는 시대의 황무지에서 자충우돌하며 몸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자꾸만 공회전하는 그 시대에 몸을 던져 가루가 되면서 자충우돌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은 몹시 추웠다. 내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운명을 저주했듯이 나는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게 아버지가 조국이라고 하는 운명, 그 너무나 조국이 슬퍼서 조국을 버리고 싶었던 그런 어떤 조국의 운명, 그 돌아와 보니 그 밀초들만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그것의 운명을 저주했듯이 나는 그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벗어나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글을 통해서. 김훈은 이번 보면은 두꺼운 삶을 앙으려는 차가운 글이라고 했을 때 그 두꺼운 삶을 저는 아까 두 개로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삶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이란 것이 수많은 그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연기 속에 나타나는 것들. 이걸 받아 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때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삶과 죽음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김훈은 전면전을 펼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기 글을 통해서.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의 서문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김훈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이걸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 다 안 읽고 중간중간 읽을게요. 애초에 내가 도모했던 것은 언어와 삶 사이의 전면전이었다. 나는 마르 군단을 거느리고 지층과 세부치와 바람과 불의 안쪽으로 진입하였다. 이게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세부치로 상징되기도 하고 단단한 지층으로 상징되는 것도 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부치로 상징될 때는 현우 노래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치 이야기가 나와요. 새의 이야기들. 거기에서는 음악과 새, 굳이 두 개를 구분한다면 음악, 쇠죠. 쇠는 이사부, 우룩이 음악. 그 쇠로서 천하를 통일하고 동질화 시킨다고 해도 모든 걸 죽인다 해도 그걸 완전히 그 안에 복속시키지 못하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현운노래라는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불의 안쪽으로 진입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그 세계입니다. 이것은 빗살무늬 토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람과 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삶과 언어의 전면전, 즉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보여줘서 그 삶을 어느 정도 그 고통스러운 삶을 무화시키고 거기에서 언어가 또 장렬히 죽었어도 좋겠던데 그러지 않고 나는 참패했다. 쓸쓸하다. 저버린 나의 말을 밀쳐놓고 또다시 꾸역꾸역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 마지막 말에서요. 쓸쓸하다. 저버린 나의 말을, 언어입니다. 문장, 글. 이 말을 밀쳐놓고 또다시 꾸역꾸역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여기가 담담히 끝없이 헤쳐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그의 산문집인 풍경과 상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산문집 풍경과 상처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다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다산이 살던 시대 19세기,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있는데 이때 천주교가 들어왔죠.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정권가의 어떤 힘의 곽관계 속에서 그 많은 지식인들이 또는 민중들이 정말 치욕스럽게 죽어갔죠. 여기서 치욕스럽게 죽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배교를 하지 않으면 죽음이고 누군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걸 자기가 겪어야만 되잖아요. 그 살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은 하늘의 정의를 지상으로 깔고 앉으려 하고 천주는 지상의 구조물들을 거두어 하늘로 올라가려 한다. 임금은 하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의라든가 충 이런 거겠죠. 이런 정의를 지상에다 다 깔아놓고 그에서 탁 앉아있고 또 천주는 이 지상의 수많은 구조물들을 다 하늘로 올려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나는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있어야. 그래서 그 두 국면의 사랑 사이에서 갈아놓인 이 불무의 벌판이 내 실존의 자리다. 이렇게 정다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존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요. 그 다음 장에서 정약용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배신을 합니다. 배교를 하고 주문모를 밀고 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천주교를 색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포천에다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난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하니까 이승우는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주었다. 정약용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로 여차여차한 속에서 18년의 강진 유배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생애의 한복판에 들어앉은 그 치욕에 관하여 침묵하였던 겁니다. 이 치욕은 시대 속에서 벌어진 거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살기 위해서 선택한 속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이 치욕에 대해서 침묵하고 18년 동안
강진에 있었을 때, 유배했을 때 그가 어떤 것을 했는가가 저는 김훈이 나의 말을 밀쳐놓고 꾸역꾸역 살아간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이 산문에서는 정다선 이야기고 넘어갑니다. 흑산에 유배된 정약전, 흑산에서 자산어보를 썼었으니까 자자가 흑자와 같은 뜻을 잇대요. 근데 자자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그 흑자가 시대와 어떤 은유적인 관계가 있는가 봐요. 그게 너무 자기가 흑자를 썼을 때 가지고 있는 그 감당할 수 없음이 아팠기 때문에 자자로 썼대요. 그래서 자산어보라고. 그리고 자기는 세상을 치욕스러운 세상을 분석하고 내가 치욕 속에 들어가는 세상을 분석하기보다는 김훈의 글 속에는 김훈이 쓴 글입니다. 이것은 속에서는 그걸 글로써 옮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연물을 옮긴 거죠. 그래서 자산어보를 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어떻게 그 김훈이 또 그의 멋진 문장을 썼는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흑산에 유배된 정약전은 자산어보 한 권을 남기고 섬에서 죽었다. 그런 마법에 걸려있는 당대 현실이 무서워서 현실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다. 자는 흑자와 같다고 쓸 때의 그 통전한 절망이 그로 하여금 고등어, 가자미, 노래미, 오징어, 꽁치, 병어, 꼬막을 들여다보게 하는 모양이다. 들은 고등어와 가자미를 인간의 언어 영역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이 마법에 걸린 난해한 세계의 무서움을 위안화하고 있었다. 기약 없는 섬으로 유배된 정약전은 인간의 언어로 조립된 구조물이 고등어의 핵심적 진실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모양이다. 어떤 그 자연물들을 또는 세계를 언어로서 최대한 가깝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들의 욕망이죠. 자산어보는 대상을 언어화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자의 외로움의 기록으로 읽힌다. 정약전은 섬에서 죽었다. 이게 김훈의 문장 중에서 잘 나온 겁니다. 정약전은 섬에서 죽었다. 이건 단문으로 쓰면서 우리에게 좀 그 더 울림과 더 해석의 여지를 많이 더 주게 하는. 카르노레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카르노레에서 이순신이 함께 있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부침 속에서 죽어요, 일본군한테. 근데 이 시체를 아니까 사람들이 이순신한테 데려오죠. 데려오니까 이순신이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냐면 갖다 버려라. 끝이. 이런 물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렬함과 또 그 단순한 문장이 주는 강렬함과 누가 끝없이 해석해야 되는 어떤 그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김훈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세상을. 그렇게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정약용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강진의 유배지에서 정다사는 치욕의 두려움에 관하여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의 밑바닥을 헤아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사유 속에서 맹렬한 기세로 현실을 재편성해 나갔다. 그는 한 발자국도 건너뛰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갔다. 자신의 생애의 한복판에 들어앉은 치욕을 말없이 끌면서 겨울의 초당은 그가 한 번도 발설하지 않는 그 치욕 속에서 적막하다. 동백꽃이 떨어져 가니 복죽꽃이 필 차례다. 김훈이 말과 삶의 전면전을 펼치고 자기가 패배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꾸역꾸역 다시 그 길을 살아가는 모습은 정약전이나 정다산의 모습에서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패배의 모습이나 거기서 멈춰있는 모습은 아니죠. 다시 삶을 살아간다는 모습이. 근데 마지막에 보면 또 동백꽃이 떨어져 가니 복숭아꽃이 필 차례다 했잖아요. 이것도 그냥 자연을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에요. 묘사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을 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치욕스러운 삶을 주는 세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서부터 신석기 시대 때부터 문명이 시작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나 저 서구에서든 우리의 지금 여기에서든 이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정약전이나 정약용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미리 좀 약간 스포를 하자면 정약전이나 정약용처럼 사는 나가 죽은 사람이 자연사예요. 기문이 말하는 자연사는 그거. 여기서 그러면 이순신이 나가서 죽은 것도 자연사겠죠. 안중근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연을 묘사하는 것들, 이런 자연의 묘사를 통해서 김훈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뒤에 3번 자연에 투영된 인간 세계, 그 위에서 길게 펼쳐진 무한의 연쇄고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카론의 첫 문장이죠. 정말 유명하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것도 동백꽃이 떨어져 가니 복숭아꽃이 필 차례나와 비슷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사를 하나 바꿔서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버려진 섬이 있지만 기필코 꽃은 핀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자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자연을 쓰지 않아요. 아니고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섬도 있고 꽃은 피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꽃이 피면 지고 또 버려진 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칸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의 글에서는 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자연 묘사에서는. 그래서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가 아니라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그의 경장편 소설인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에서는 이런 자연에 투영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간 세계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잘 아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을 첫 책을 내고 우리나라에 그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평론가이신 김윤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윤식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비슷한 말인데 벼락처럼 찾아온 한국 문단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을 보고 근데 그 벼락처럼 찾아온 축복의 첫 글이 이겁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연에 투영된 인간의 세계인데 여기에서는 이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은 뭔 내용이냐면요. 소방관 이야기예요. 이 바람이 불면서 불을 또 활활 타오르면 더 거세지지 않습니까? 거세지는데 그 불은 그때는 거의 꺼지 못하고 이 불이 밖으로 번지지가 못하게 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물질을 다 태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은유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30대의 한 청년이 이 소방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3년을 일을 하는데 이 소방관은 마치 자기가 불의 근원지를 없애버려야 할 듯이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의 삶은 다른 데서 들어오기 전까지 삶을 보면은 어떤 곳에서 일하다가 해고도 됐고 노동을 하는데 제가 포크레인을 보는 기사였는데 포크레인의 기사를 몰다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포크레인을 몰면 그게 하나하나의 그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을 육체로 느껴요. 그 땅을 파면 땅과의 기계의 결합과 느끼는 삶인데 그러면 돈을 딱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의 세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불이었어요. 이 사람이 은유적으로. 이 소설 속에서는. 그래서 불을 끄는 소방관이 된 거죠. 그래서 근원을 바뀔 수 없는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이것을. 그래서 그러다가 과감히 거기 들어가서 끝없이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 불 속에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은 즉 바람이 더 활활 일으키게 있는 이 세상의 불은 또는 때로는 치욕의 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속에서 죽음과 삶의 공존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연쇄고리에서 벌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이렇게 일으키는 그 거대한 불을 일으키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냐면요. 이 글의 묘사를 보면은 저기 고비 산맥에서부터 쭉 이 도시까지 불어와요. 그리고 이 불은 언제부터 태초에 있었던 그런 불이었거든요. 이 묘사를 한번 보게요. 기문의 그 묘사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도시로 진주에 들어오는 겨울바람의 풍향과 풍속은 설명되지 않는다. 겨울의 고비 사막에서 그 큰 기세를 일으키는 바람의 울음은 사막이 사막을 훑고 양자강을 건너고 장백산맥과 압록강을 넘어 낭림산맥의 등뼈를 따라 수직으로 남하는 동안에는 다만 사구와 산맥위를 떠도는 우러지지 않는 우럼으로 잠겨 있다가 도시 북쪽 외곽의 발전소에 당도한 다음부터는 바람의 잠겨진 울음은 전선의 현으로 옮겨붙어 높은 옥타브 울음을 울면서 고압선을 따라 도심으로 진주했고
전봇대에서 전봇대를 따라가며 주택과 골목으로 퍼졌다. 바람은 도시의 북쪽 외곽을 가로막는 산봉우리들을 넘어서 도시로 밀려 내려갔다. 전선 우는 새벽에 바람의 편대들은 도시 사각형들의 거죽을 휩쓸고 오르면서 도시 구조물들의 진료 속에서 수억만 년을 잠들어 있던 불의 씨앗들을 살려내는 것이었다. 바람에 관하여 옮겨적지 못하듯이 불을 옮겨적지 못한다.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겨울바람의 불길 앞에서 우리는 홍적세 이후로 진화가 차단된, 그래서 수억 년의 역사로부터 아무런 기술이나 방패를 전수받지 못한 한 마리의 고립된 오랑우탕처럼 얼어붙은 방열복 소매로 손을 내밀어 소방서 호스 끝에 달린 관착을 움켜쥐고 밤새도록 어기죽거렸을 뿐 삶의 수억 년을 버리고 홍적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의 묘사가 그 인간세를 바라보는 그 기문의 시각을 어떻게 옮겼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천천히 세밀하게 이렇게 따지면서 읽으면은, 야, 이래서 대문장가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 안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얼빈에서는 이런 문장이 맛이 없어요.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얼빈 오면서 완전히 많이 바뀌었는데, 글에 쓸데없는 어떤 말들을 제거하는 데에서도 있었다는 생각 드는데, 하얼빈 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 때는 답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기문이 답사를 많이 하고 그걸 막 움켜쳐서 파악했을 때 이것이 자기 글로 나오기, 그것을 글로 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 쓸 때는 하얼빈을 못 갔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그러고 또 이렇게 좀 급한 마음에 쓰려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묘사들이. 그래서 다시 또 한번 거기에 첨가해서 글을 써야지려고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논문을 보면은 기문을 이야기할 때 그 반지성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지성주의라고 보면서 기문은 그 지식인들이라든가 권력이 있는 자들의 그들의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민중들이나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근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잘못 보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칸노레에서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일본군들이 그 노젓는 사람들을 많은 민초들을 잡아서 썼겠죠. 그러면 전쟁하다 보면은 상대를 갖다가 김유신 장군이 파멸시켰을 때 잡아오는 프로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거기서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 또 싸운 거잖아요, 이순신은. 그럼 그걸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삶을 알아요. 그들의 삶을 알지만 그들을 또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알면서 그들을 또 죽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요. 싸우다 보면은 조선군도 죽고 일본군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군은 귀나 코를 잘라서 그 자기 전과를 확인하고 조선군은 목을 잘라서 전과를 확인했는가 봐요. 그때 목을 자르는 것은 조선군도 조선군이나 일본군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한번 이걸 봤습니다. 김훈이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로는 이순신, 우릅,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볼 때는 한 명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안중근. 안중근이 읽으면서 안중근이 들어갔겠구나. 그러면 이 세 명이 왜 들어갔는가를 한번 제가 마지막 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노래 보겠습니다. 임금의 글입니다. 이제 나라가 가난하고 백성이 힘이 다하여 너희들의 옷, 밥을 살피지 못하니 내 쓰리고 아픈 마음이 어찌 몸뚱이에 병이 든다 한들 이보다 더하랴. 나는 임금의 교서를 장졸들에게 읽어주었다. 장졸들은 땅바닥에 꿇어앉아 울었다. 북쪽 국경행제소, 북쪽은 임금이 있는 곳입니다. 국경행제소 대청마루에 쓰러져 오는 임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임금은 울음과 언어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언어와 울음이 임금의 권력이었고 언어와 울음 사이에서 임금의 칼은 보이지 않았다. 임금의 전쟁과 나의 전쟁은 크게 달랐다. 이순신은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느낍니다. 임금이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일본군을 물리치는 걸 바라지만 그걸 물리치고 자기가 백성들의 시야의 중심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 경계선에 딱 있는 걸 바라요. 그래서 한창 전쟁 중에 김덕령이라고 하는 의병을 불러서 죽입니다. 반란죄로. 임금은 언어와 울음 사이에서 칼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권력으로 행하고 있고 그래서 임금의 전쟁과 나의 전쟁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잘 나온 것은 저는 볼 때는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에 보면은 척화파인 김상헌 싸워야 된다. 마지막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의 그 의를 지켜야 된다. 주화파 화해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앞으로 일을 도모해야 된다. 일단 지금의 치욕을 버티고 나가야 된다. 여기에서 김우는 이들의 둘만의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 또 뭐냐면 선할세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이건 실존 인물이 돼요. 실존 인물인데 어떤 실존 인물이냐면 남한산성에 있으면서 이제 임금의 칙서를 가지고 전국 의병들을 걸기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걸기시키려면 누군가 가지고 나가야지 않습니까? 나가야 하는데 임금의 칙서를 가지고 가서 의병들을 설득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몰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피해가면서 수많은 길을 돌아다니면서 전라도, 충청도 도와다니면서 이걸 전해줘서 의병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민초들이 가면은 또 임금의 칙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왔냐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것을 맡은 사람이 선할세예요. 이 선할세를 맡은 사람인데 이를 설득한 사람이 여기서는 김상헌으로 나와요. 이 선할세에 대한 말을 긍정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세계에서는 최명길의 말, 김상헌의 말, 선할세의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한산에 갇혀 있다가 거기 온조대왕, 백제 온조대왕 사당이 있는가 봐요. 거기서 사당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좀 이 난국을 파헤칠 수 있는 좀 지혜를 얻자 하면서 거기서 사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김상헌은 조복을 갖추어 있고 백제 시조인 온조왕의 사당으로 올라갔다. 온조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최명길의 이마가 차가운 돛자리에 닿았다. 왕조가 쓰러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삶은 영원하고 삶의 영원성만이 치욕을 덮어서 위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최명길은 땅에 이마를 대고 말했다. 치욕을 덮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치욕이 기다리는 넓은 세상을 향해 성문을 열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최명길의 논리인 겁니다. 근데 김상헌의 논리는 다르죠. 김상헌이 종언을 울렸다. 잔을 올리고 물러나 접할 때 비틀거리는 김상헌을 최명길이 부추겼다. 시간은 흘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란의 시간은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다시 맑게 피어나고 있으므로 끝없이 새로워지는 시간과 더불어 태어나야 할 것이다. 모든 시간은 새벽이다. 그래서 새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환란의 시기마다. 둘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김훈이 이 문장을 쓰면서 집어넣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두꺼운 글씨로 있는 게 비틀거리는 김상헌을 최명길이 부추겼다. 적대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지막 문장도 보겠습니다. 김유, 이때 영어정입니다. 김유가 앞에서 걸었고 지팡이를 짚은 김상헌이 뒤에서 따랐다. 얼음길 내리막길을 지날 때 최명길이 뒤를 돌아보며 김상헌을 살폈다. 이들의 말은 다시 하나로 만난다는 겁니다. 최명길처럼,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최명길이 이제 황복소를 쓰는 거죠. 일명에 최명길이 그걸 쓰게 되는데 김상헌이 그걸 찢어요. 확 찢어버리니까 최명길이 그걸 붙였다는 어떤 설화가 있습니다. 다시 찢는 사람이 있으면은 붙이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면서 실제로 이들은 최명길의 주도하에서 주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해서 밖에 나가서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찍는 그 절하고 홍타이지한테 하고 이제 한국을 하지만 인조 이후에 효종과 현종 때 북벌론을 제기합니다. 다시.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김상은의 주장이 있겠죠. 그냥 북벌론은 그때 가당치 않는 일이었지만 조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거대한 하나의 국가의 공동의 이념으로는 필요했던 거죠. 토지는 다 황폐해야 되고 그 국가는 이제 어떤 공동체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리가 필요하고 일단은 북벌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편으로는 또 살기 위해서 치욕을 버티기 위해서 또 다시 국가를 건설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했던 말이다. 선할세의 말, 그 민초의 어떤 대표적인 걸로 나오는데 이 김상언이 선할세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김상언은 선할세에게 일과 사물이 깃든 살아있는 몸을 보는 듯했다. 글은 멀고 몸은 가깝구나. 냄새는 선명하게 몸에 스몄다. 이게 뭐냐면요, 이 똥구덩이를 봐요. 똥구덩이를 보고 똥을 이렇게 썩히는 거. 썩히는 걸 보고 김상원이 와서 저게 뭐냐? 김치냐? 숨겨놓은 김치인 줄 알고. 아닙니다. 똥입니다. 그래요. 그럼 왜 똥을 이렇게 부었냐? 이건 똥이 오래 묻으면 독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럼 그 똥을 가지고 저기 들어올 때 퍼가지고 공격용으로 쓸 수 있지 않냐?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점을 쭉 이야기해요. 엄청 이야기하니까 이제 김상원이 글 뽑고 내가 그 글로써 그들의 삶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 한 장면도 나와요. 그 선할세에게 그 칙서를 가지고 의병 걸기하는 것을 네가 가서 하라 하니까 나중에 실존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이는 나중에 면책돼서 이제 실제 관료까지 합니다. 나중에 관료까지 하는데 이 선할세가 그러니까 제가 그 빈천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빈천이 어디 있느냐, 김상원이니까. 나라가 어렵지 않을 때는, 매를 맞을 때는 빈천이 있더만, 이럴 때는 빈천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쭉 주고 받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상원이, 선할세에게 하는 말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말이 있다는 거죠. 왜 제가 말이 되냐면 김훈은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든 산문이나 소설 속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웃자란 말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웃자란 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삶에 달아가려고 하는 말. 하지만 그러면서 또 실패할 수 있는 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과 몸입니다. 김훈이 아주 가치를 두고 있는 단어죠. 노동과 몸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노동이라고 했을 때 노동이 여러분 저희들 다 노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동이 아까 임금은 뭐 하늘의 의를 가지고 땅에 눌러앉고 천주는 땅의 구름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듯이 이 노동을 각자의 노동을 자본의 논리로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자본에 의해서 노동이 움직이면서 하는 노동과 각자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그 노동이 결국은 삶의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둘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태극기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죽변왕 어선들의 태극기는 남루했다. 어선들의 태극기는 바닷바람에 닳고 햇볕에 발해어서 반토막이나 3분의 1토막만 남아 바람에 펄럭였다. 어선들의 태극기는 행풍 속에서 풍화되어 갔다. 태극이 모두 없어졌고 캐만 남은 깃발도 있었다. 바람에 시달리면서 태극기는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반토막 태극기는 맹렬하게 펄럭였다. 아름다운 태극기였다. 권세 높은 관청 지붕의 높이 솟은 태극기보다 이 달아빠진 반쪽다리 태극기는 얼마나 순결한가. 입을 벌려서 직업적으로 애국을 얘기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노동의 수고로움 속에서 애국을 저절로 먹고 사는 노동의 수고스러움 속에서 애국은 저절로 해풍에 펄럭이고 있었다. 이런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김훈은 글로써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난 삶과 언어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산이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고요. 정약전이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현우 노래와 이사부와 우르군 이야기했는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뒷부분을 약간 앞당겨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삶의 조건의 이야기들, 인간이 수치적인 삶, 수치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노동이 수치화될 수도 있고 이런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연쇄고리가 정해지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다 설명이 없이 어떤 조건을 소설 속에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딱 그런 세계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역사소설입니다. 그 이런 시대에 그래서 그가 김훈이 역사소설로 쓴 배경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카르노레는 그 7년 동안의 전쟁 중에서 정유재란 때예요. 그것도 정유재란 때는 뭐냐면 이순신이 그 한양으로 압송된 다음에 무진 고문을 받고 임금을 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배구종군 할 때에 지각된 일이고 다 이제 그 원균이 다 패배한 이후의 일이고 그리고 현우노래는 가야가 명망할 때예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야가 멸망하고 백제와 고려와 전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수없이 죽여가는 시대. 근데 역사 속에 그 집어넣는 것이죠. 흑산은 아까 말했듯이 그 시대고 18세기 말에 그 왕권과 그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을 때시고 그리고 안중근 하얼빈 같은 경우 어떤 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이제 뭐냐면 세상을 개화시켜야 돼요. 세상을 개화시켜야 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하는 큰 어떤 대의를 가지고 있어요. 안중근은 그것이 조선 민중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갖추는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처치해야만 되는 세상인 거죠. 이 속에서의 젊은이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딱 집어넣어버리면은 이런 그 시대의 조건을 설명할 필요 없이 딱 나타나는 게 역사소설입니다. 그래서 김훈은 역사소설을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노래에서는 그러면 아까 처음 봤을 때 제가 김훈이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과 우륙을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 추측은 그런 겁니다. 이순신의 삶은 안중근이가 간결하잖아요. 글이 간결한데 그 안중근의 그 조서에서도 그렇게 간결하대요. 안중근 조서를 읽어보면은 너는 왜 뭐냐? 나는 하얼빈에 왜 왔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러 왔다. 온다든가 어딜 걸었나? 심장을 걸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단결하게 어떤 쓴 것에 대한 그 삶의 매력과 있었는가 봐요. 근데 우륙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륙은 제가 추측해 보건데 저는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 세부치 그리고 삼국을 통일해서 어떤 단일한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모든 개별성을 다 죽여버리는 시대에 가야금은 그 개별성 을 담고 있었거든요. 가야의 그 12고을의 마을의 음을. 아무리 그 노동을 파괴에 들어도 그들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또 땅을 갈아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가 죽었고 누이가 잡혀갔더라도 살기 위해서 땅을 다시 갈아야 하잖아요. 각각 개별적 삶을 담고 있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우륙은 그 가야금을 자기를 점령했던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의탁 했던 신라에 맡깁니다. 신라에게 주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니네들이 그렇게 삼국을 통일해서 단일화시키고 모든 것을 통일화시키는 때 했더라도 이 개체성의 개별성의 창조성은 영원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걸 주거든요. 그런 의도로. 이런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특화시켜서 좀 쓴 글이 화장입니다. 화장과 언니의 배경인데 이 화장을 보면은 아내의 몸이 나옵니다. 나의 몸이 서술자의 나의 몸은 남자예요. 이건 전립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립선이 굉장히 강하게 만든가 봐요. 그래서 오줌도 싸지 못하고 병원 가서 빼야만 되는 이런 전립선에 걸린 어떤 남자와 그 부인은 뇌종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래서 몸이 다 비틀어 말라가고 몸 털이 다 빠져가는 그 암치료를 했어야 되니까 이런 어떤 아내의 몸 그리고 또 하나는 추운주라고 하는 어떤 젊은 여자의 몸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저 새끼 관음증이야? 왜 젊은 여자의 몸을 그렇게 막 그리고 있어? 혹시 여기에서 바람핀 게 아닌가? 했는데 읽어보면 아니에요. 그 몸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자기의 몸, 그런 전립선에 걸린 50대 중반의 몸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몸이
그 사람의 몸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립선에 걸린 몸이 바라보는 몸, 그들이 아내를 바라보고 젊은 몸을 바라보는 몸. 그런데 이 나가 그 뒤쪽에 보면은 화장, 이때는 화장은 얼굴 화장하는 겁니다. 이때 화장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있는 그 직장이 화장품 회사예요. 굉장히 큰 자기 그 상무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권한이 있어서 이제 그 광고를 내하는 절대 그 권한도 있으면 사장이 위임할 정도로 신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들이 이제 두 명이 자기 나름대로 그 계획을 짜가지고 그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 따로따로 올립니다. 그들은 이제 세 명이 동일되는 광고에 대한 동일되는 의견이 있어요. 광고는 명확해야 된다. 스모키가 있으면 안 된다. 명확하게 해서 그들에게 그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그냥 왜 광고 회사겠습니까? 늙어가는 몸과 젊어가는 몸이 있고 끝없이 젊어가는 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늙어감에도. 그런 어떤 광고 회사인데 그 광고 회사가 사람들에게 광고성 언어는 스모키하면 안 되고 명확해야 되죠. 그런데 이 스모키하지 않고 명확해야 된 말을 어떤 말이냐면 도리어 명확하지 않은 웃자란 말이죠. 삶에 생동하는 그 늙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든가 삶을 젊음을 그대로 포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포장해주는 그런 말이잖아요. 웃자란 말이죠. 그가 경멸하는 말 있죠. 그래서 그 말에서 그걸 결정하는 사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8쪽에 보면은 이제 아내의 몸을 그리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사타구니의 물기를 수건으로 닦을 때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들뜬 음모가 부스러지듯이 빠져나왔다. 그때마다 간병인은 수건을 욕조바닥에 탁탁 털어냈다. 시신은 병실에 주지 못합니다. 곧 냉동실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나의 몸이 바라보는 것도 인식해야 돼요. 변기에 앉아서 방광에 힘을 주었더니 고환과 항문 사이에 날카로운 통증이 방사선으로 퍼져나갔다. 성기 끝에서 오줌은 고드름 녹듯 겨우 몇 방울 떨어졌다. 오줌이 빠져나갈 때 요도는 불로 지진 듯이 뜨겁게 쓰라렸다. 몸속에 오줌만 남고 사지가 모두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문은 여기에서 나이가 들면서 그들이 성숙해지는 모습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몸 자체로 통해서 세상과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젊음에 대한 추운주의 몸은 이제 먼 그 구석기 시대의 몸 같죠. 그래서 이름이 추운주예요. 하은주. 하은주. 중국의 고대 국가 하은주. 그래서 고대 국가의 이름을 닮은 추운주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젊음. 근데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쭉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까 말했던 얼굴 화장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만 읽어보겠습니다. 과장들의 말은 돌격을 지휘하는 장교 원업처럼 전투적이었으나 그들의 말은 그야말로 스무하게 들렸다. 헛것들이 사나운 기세로 세상을 휘저으며 어디론지 몰려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스모키한 것들의 대열에 맨 앞에 있었다. 그 다음에 언니의 배경은 또 썼다가 지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까봐. 언니의 배경은 뭐냐면 여자의 눈으로 폐경기에 있는 두 자매의 눈으로 폐경기가 왔고 폐경기에 다가가는 자매의 눈으로 이제 그 몸속에서 그 나이 때에 겪게 되는 것과의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남자의 그 몸, 50대 중반의 그 몸이고 여기서는 여성의 그 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들. 두 개 1년 사이에 의도적으로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하기 위해서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개를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6번 역사소설의 비역사성 그리고 자연사. 이건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는 노래. 내가 지는 어느 날 내 몸이 저그 창검에 베어지더라도 나의 죽음은 결국 자연사일 것이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낙엽이 지는 풍경처럼
나는 다만 임금의 칼에 죽기는 싫었다. 나는 임금의 칼에 죽는 죽음의 무의미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 병신년에 의병장 김덕령이 장살되었을 때 나는 내가 수긍할 수 없는 죽음의 방식을 분명히 알았다. 그것 때문에 이순신은 자연사를 선택한 겁니다. 노량진 해전에서.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자연사라는 것은 임금이 존재하고 일본군을 이순신이 물리치기를 바라지만 또 자기 이순신에게 집중되는 시야가 있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 속에서 이순신은 또 일본과 싸워서 그들을 남김없이 죽여야 되지만 또 한편 나는 임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김정은처럼 죽게 되는 그런 삶은 치욕스러워서 받아들이기는 싫고 나는 이 다양한 이 조건 속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죽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다 하는 게 자연사입니다. 김훈이 바라본 건 그 자연사죠. 김훈이 쓰고 싶은 것은 이런 역사 속에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연사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속에서. 마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지는 풍경처럼. 이렇게. 그 다음 현우 노래에서는 신라 관원셋이 마당에 내려가 우르에게 작별의 절을 올렸다. 관원들은 서라벌까지 호송하는 군사들이 담장 밖에 도열해 있었다. 내 금을 너희들에게 주마. 서라벌로 가져가라. 관원들이 금을 받아 상자에 담았다. 너희들의 나라가 사만을 다 부수어서 차지한다 해도 그 12줄의 울림을 모두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늘 새롭게 낯설지 않겠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르를. 어떤 곳에서도 이런 곳에서도 늘 새롭고 낯설지 않는 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우륵은 가을에 죽었다. 우륵은 가을에 죽었다나 이순신에서 카노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지는 풍경처럼 똑같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얼빈. 하얼빈에서는 이것만 딱 옮겼습니다. 안중근과 우덕순. 이들의 대화입니다. 자네는 왜 나를 따라 나서는가? 왜 입도를 쏘려고 하는가?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말하지 말자. 안, 총알 세 발은 너무 적지 않나? 좀 더 구할 수 있겠나? 세 발은 많지 않지만 적지도 않다. 세 발이면 적당하다. 입도는 경호원을 여러 데리고 있을 테니까 아마도 나는 세 발 이상은 쏘지 못할 것이다. 근접할 수만 있다면 세 발 이상은 필요 없다. 안, 역마다 경비 병력이 많이 깔릴 것이다. 나는 달아날 생각이 없으므로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쏘기만 하면 된다. 근접할 수 없다면 이 또 열차를 쏘겠다. 이들의 대화입니다. 자연사를 선택한 그 시대. 그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철도 저쪽 끝에서 입도는 오고 있었다. 하면서 이 단락의 문장이 끝납니다. 이것이 하얼빈에서 김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여기서 두 개를 이야기했던 거, 그런 자신을 그래서 희망을 찾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그 문장을 채굴하여 희망이라는 광맥을 보고 싶다. 각각 6개로 분류된 단락을 따라 그 문장을 독해보면서 문장 속에 담긴 김훈의 세계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